10월 24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임박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부터 쉬는 회사들이 많더구만요. 저는 뭐 뉴스 브리핑을 토요일까지도 해야 되고 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연휴임에도 나와서 또 뉴스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 추석 때도 부지런한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북한인데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로켓 발사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데요. 이 동창리에서 북한이 가림막을 설치하고 발사 부지를 깨끗하게 바닥을 정리하는 등 이런 발사 징후가 보이고 있다. 즉 발사 준비에 돌입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정확하게 발사를 하려면요, 우리가 한 일주일 전에 포착을 할 수 있다는데 발사대를 설치하고 발사대에 로켓을 발사대에 맞춰서 옆에 세우고, 이건 한 열흘 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1, 2단 로켓들이 조립되어서 옆에 나란히 서게 되겠죠. 그리고 액체 연료, 즉 장거리 로켓이 날아가는 액체 로켓 연료는 일주일 전쯤에 주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로켓은 평양 근처에서 아직 옮겨오지도 않았고, 액체 연료 주입 사실이 없는 걸로 봐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이다 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북한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진핑이 미국 시애틀을 방문 중이고 곧 이 오바마와 면담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 25일 날 하는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진핑과 오바마의 주요 의제 중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할 경우에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북한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번에 이 중국의 환율 인위적인 조작, 또 중국의 각종 이 해킹 문제, 또 중국의 각종 투자와 관련, 미국 투자와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 중국의 군사적 평창과 관련되는 센카쿠나 난사 열도에 대한 중국의 어떤 인공섬을 만드는 그러한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 또 미국에 대한 중국의 어떤 지적재산권을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복제, 모조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를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북한이 나서서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나서니까 미국이 중국에 부탁할 일이 좀 생겼습니다. 저 북한 애들 좀 달래기 위해서 당신들이 힘 좀 써라. 자, 중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아들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우리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럼 미국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가 어쨌든 식량이나 연료를 주니까 어쨌든 너가 북한에 영향력이 있지. 누가 영향력이 있느냐. 우리가 노력은 해보겠는데, 최근에 뭐 왕이 외교부 장관이나 우리 쪽에서 보낸다는 사람에 대해서 북한이 뭐 오지 말라고도 하고, 우리가 보낸 뭐 구구절, 북한 건국절에 보낸 축전에 대해서도 홀대를 하더라. 이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우리 통제에 잘 안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즉 북한이 미국이나 전 세계를 겨냥해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미국이 중국의 정상과 만나서 주로 중국을 압박하는, 당신들 뭐 경제적인 그 외환 환율에 관한 문제, 뭐 또 당신들 여러 가지 우리와의 투자 협정에 관한 문제, 당신들의 해킹에 관한 문제, 뭐 당신들의 그 모조품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당신들의 군사적 어떤 패권주의 문제, 이런 거 문제가 있다. 시정 좀 해라.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시진핑은 지금 시애틀에 가가지고 어제 보면 뭐 링컨 이야기도 하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영화 이야기도 하고, 해밍웨이 뭐 모히또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도 하면서 미국에 좀 비위를 맞추려고 분위기를 시애틀부터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워싱턴으로 넘어가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런 단계에서 북한이 지금 벌이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협박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칼자루를 하나 쥔 것처럼 돼버린 겁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죠. 중국과 북한이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압박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정말 말하는 대로 적대적으로 북한이 애를 미기고 있고, 중국이 저 애미기는 북한을 얻지 못해서 이빨을 바득바득 갈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짜고, 북한은 배드캅 역할을 수행해서 한국이나 미국을 겨냥해서 우리 그냥 안 있겠다, 핵 미사일 실험도 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하겠다, 도발도 하겠다, 이러면 한국이나 북한이, 미국이, 일본이 중국을 보고 자들 어떻게 좀 너네가 달래라, 우리 노력은 해보겠는데 쟤들이 옛날 같잖아 가지고 우리 말을 잘 안 듣는다, 김정일 때까지 통했는데 뭐 장성택이도 처형해버리고 뭐 장군들도 처형하면서 요즘 뭐 저 어린 김정은이가 지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가 어쩌겠나, 이러면서 또 중국은 미국에 설 얼음장을 놓을 겁니다. 노력은 해보겠는데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뭡니까? 너네가 아쉬우면 북한 문제를 이야기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으면서 우리 보고 맨날 무슨 잔소리나 하려더냐. 자, 미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을 7대3 정도로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북한이 어쨌든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가지고 협박을 하고 난 뒤부터 5대5 정도로 팽팽해진 양상이 된 겁니다. 자, 북한이 배드캅, 중국이 국합 역할을 나누어서 짜고 저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그런 분위기입니다. 과연 북한의 미사일 협박이 시진핑의 오바마 공식 방문, 즉 시진핑은 지난번에 한번 미국을 갔지만은 정상이 돼가지고 주석이 되어서 그때는 서로 간에 사복을 입고 뭐 산책을 하는 이런 정도의 국빈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식 방문은, 오피셜한 정식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담에서 북한이 지금 중국에 엄청난 명분을 씌워주고 있고 미국이 중국에 아쉬운 소리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 국방부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즉 키드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의 어떤 국방 현안을 딱 협의하는데, 주로 최근에는 북의 장거리 미사일 핵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는 북이 이런 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협박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방어 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 방어 계획을 이 4D라고, 즉 아라비아 숫자 4를 쓰고 영어로 D라고 써가지고 그 표현을 합니다. 이 4D 문제하고 또 더 나아가가지고 전시작전권 앞으로 이제 전환을 뭐 언제 할 거냐 쭉 미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문제를 좀 논의해야 되는 이런 건데요. 즉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쏠 것 같으니까 이 쐈을 때 한국은 과연 북한을 어떻게 고강도로 압박할 것이냐, 이 문제를 미국이 한국 측에다가 강하게 주문할 것 같아요. 실제 신문에서도요, 미국은 북한의 이런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미 보냈고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고강도 대응책을 주문할 걸로 보인다 라고 놓은 겁니다. 자, 8.25 판문점 회담에서 극적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나 그 다음에 남북한의 어떤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요, 북한이 왜 10월 말로 이산가족 상봉을 미뤘는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 계획, 핵실험 계획이 있었고 이걸 언제쯤 하겠다 계획을 했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10월 하순으로 미뤄버리면 그 사이에 우리가 미사일이나 이런 걸 발사했을 때 또 9월 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한다. 그때 또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도 한번 보겠다. 그래서 그런 시진핑과 오바마의 면담, 대통령의 그 유엔 총회가 열리면서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뭐 시진핑, 푸틴까지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엔에 갔어요. 자,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 또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도 한번 보겠다. 이런 계획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즉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열병식 참가를 한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북한의 군부가 김정은을 겨냥을 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목함 지뢰와 포격을 했을 겁니다. DMZ에서요. 그리고 한국 측이 대응이 세게 나가는 것까지도 예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북한에 숙청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북한의 군부가 만약에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한 한국 측의 반응이 나왔더라면, 그래서 북한이 할 수 없이 한국이 29발을 쏘니까 겁을 먹고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하자 해서 판문점 회담을 했고, 그래서 합의를 받고 이래가 끝났다면 김정은이 회담이 끝난 직후에 뭐 황병선이 뭐 hen영철이 전부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최용현이 숙청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판문점 회담 끝나고 난 뒤에 숙청당한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가를 겨냥을 해서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또 그래서 그런 결과가 상호간에 전쟁 위기까지 갔다가 중국이나 미국까지 끼어들어서 결국 서로 간에 합의를 채택하고 그 합의를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남북 간의 관계가 단절됐다가 다시 만나는 이런 구도들을 계산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9월 3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열병식에 가려면 북한하고의 위기를 오래 끌고 가면 한국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은 그 일주일 전에는 매듭을 지어야 될 거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타협이 될 거라고 예상을 북한이 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한은 지금 자기들 계획대로 현재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저는 미사일 발사할 거라고 봅니다. 발사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자기들에 대해서 어떤 카드를 내놓는가, 즉 뭐 압박을 더할 것이냐, 안 그러면 한편으로는 압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을 통해서 협상 카드를 내놓을 거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북한의 이런 매우 기획적이고 매우 전략적인 이런 핵과 미사일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 국가와의 벌어지는 어떤 이런 상황을 일희일비하거나 과대 해석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해 가야 되고, 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질 책임은 뭐겠습니까? 사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즉 한국의 사드 배치를 미국이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자, 봐라, 저한테 지금 우리 땅까지 미사일을 쏴가지고 보내는데 저기에 조금만 더 정교해지고 핵이 탑재된다면 우리가 큰일 나니까 저걸 조기에 발견해서 요격을 해야 되니까, 탐지해서 요격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사드 배치에 협조를 해달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이 아마 그것까지도 겨냥을 하고 쏠 수도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럼 한미 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혹시 사드 문제가 테이블에 올라오면 서로가 불편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의 여당, 야당, 또 여당 내부에, 또 청와대와 여당 간에, 또 국민들 간에 엄청난 분열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 5월 29일 날 국회법 개정으로 23일간 청와대 데모할 때 제 앞에 계속 데모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사드 배치 반대한다라는 한국의 좌파 세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뭐 일정한 북한과의 어떤 우호적인 입장을 갖다가 존중하는 듯한 그런 어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가 이미 한국의 종북 좌파 진영, 야권 일각에서는 어떻게 반대로 몰아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국론을 분열해 가겠다라는, 또 정권을 코너로 몰아넣겠다는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해군 강정기지보다 더 치밀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